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동시에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사위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면서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감 소식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이게 야당 의원들끼리 좀 부딪힌 측면이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예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신 분인데 지금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속기록 한번 찾아봤어요.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의례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정훈 의원님 행동이 그랬어요. 저는 기동민 의원님의 정치적 견해 제가 발언할 때 좀 가만히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잠시만요. 누가 그랬습니까? 잠시만요. 전혀 맥락이 다른데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건 NLL 아닙니까? 자,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최고 존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북한에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죠.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언을 기동민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조정훈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사과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건 야유였고 일종의 조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르다. 이런 표현이 돼 있었죠. 근데 급기야 NL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대충 NL이라는 게 뭔지 알 겁니다. 북한과 관련된 주사파 정신을 약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NL이라고 그랬고요. 인민민주주의 그걸 PD라는 계열이 있었는데 두 계열이 굉장히 학생운동에서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념 싸움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운동의 주도권은 NL이 가져갔었죠. 그래서 상당수 당시 학생운동권은 NL계다 이렇게 다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NL이라는 이야기까지 조정훈 의원이 한 겁니다. 자, 신조 의원님, 네. 잘 아시죠 이런 논쟁? 네, 저도 저도 한때 PD였습니다. PD. PD요. 예. 그러니까 PD를 NL은 줬군요. 이제 민족 해방파고요. 예. PD는 민중민주파. 그렇죠. 그래서 그 PD는 운동을 하면 무슨 이념이 있잖아요. 예. 지도적인 이념이 있는데 PD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을 했고요. NL의 대부분은 이제 주체사상, 예.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주체사상을 추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이제 자유주의자로 전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PD가 됐던 NL이 됐던 과거의 젊은 시절에 그런 거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PD 또는 NL을 하면서 그런 사회주의를 신봉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논란이 나오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어제 기동민 의원이 최고 존엄과 관련해서 말했던 게 뭔지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죠.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람들인데 방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라는 발언하셨습니다. 했죠. 저는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민 간사님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취지는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표현되었다. 자, 뭐 어제 공식 사과를 사실 뭐 했죠. 사과라 그러긴 그렇습니다만 그 녹취록 그걸 고쳤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기동민 의원도 그 발언에 대해서 일정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붙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발언이 시작된 것이 그 기동민 의원이 왜 그 낙탄 사고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느냐. 예. 심지어 이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예.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NL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죠. 예, 최고 예. 존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보면은 일단 비교 대상이 이 군사훈련 중에 낙탄 사고 그것과 서해 공무원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왜 그 김정은 그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까지 사과하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것 자체도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사과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통지문 통일 선전부 그 명의의 그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네. 우리 측 해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논란이 됐어요. 뜻밖의 네. 불미스러운 일. 자, 이런 것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그 비교 대상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최고 존엄도 사과를 하는데 네. 왜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하는데 남한의 대통령은 왜 사과를 못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로 추앙하는 그 극존칭인데 네. 그 존칭을 쓰면서 우리 대통령과 비교를 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조정훈 의원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국민의힘이 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건 왜 그러냐면 네.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조정원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반대를 했죠. 캐스트 보트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조정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동민 그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 지금도 그전에 그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 배지를 달았는데 네. 무조건 우리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말이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예. 자, 조정훈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반대 입장 드러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극렬 지지층이겠죠. 뭐 여러 가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조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저만 통행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옛날 학생운동 시 당시 네. 단일 대우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PR을 나눠서 전쟁하는 것 같은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가야 퇴장해야 될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문자 폭탄이나 협박 문자 같은 거 그런 거 받고 계시나요? 예, 계속 아직도요? 받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면 정말 예. 꽤 많은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방송으로 하지 못할 욕설도 있고요. 네, 자, 조정훈 의원의 입장이 민주당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박승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의원이 뭐 좀 생각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 조정훈 의원이 캐스팅 보트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조정훈 의원과 감정을 안 좋게 만들면서 네. 전략을 짜는 거는 사실 실패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 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치권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속상함, 섭섭함을 토로하시기보다는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뭐 논리적인 설득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지지층들까지 나서서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신 상황에 직면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약간 좀 그동안의 태도가 너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이 이제 본인의 소신을 계속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동민 의원과 조정훈 의원 간의 오늘 설전, 다른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이 원색적인 발언들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발언할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뭘 얘기했는지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자. 불응하지 마세요. 자, 두 분.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네, 노동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왜 박범계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더 크게 합니까? 좀 자중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본드도 좋고 머리 좋은데. 정리될 일을 박범계 의원. 박봉기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저보다 정의로우세요? 자, 뭐 야당 의원들 사이에 뭐 정의로우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오늘 좀 험악했네요 보니까. 자, 최단 변호사, 왜 그랬을까요? 네, 다시 이러한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먼저 이제 기동민 의원께서 나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공방이 불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제 얘기가 최고 존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종의 뭐 조롱의 표현으로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정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것은 지금 국회이고 국정감사입니다. 지금 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듯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우리나라의 토지이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지위가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최고 존엄이라는 것을 그 용어를 우리나라 국회에 쓰는 것이 과연 맞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정원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이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질 않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 것인가. 예. 그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받을 때에는 민주당 몫으로 받았는데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의롭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당이든 그 정당에서 따르는 내용을 일관되게 그대로 지시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한 의원 하나하나마다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하고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 기동민 의원과 조정은 의원 사이에 여러 논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가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자, 이승훈 변호사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워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국가의 어떤 문제점들의 잘잘못들을 밝혀내고 이걸 제도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정쟁에 휩싸인 것 같다 생각되고 저는 조정은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동민 의원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면서 찬양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은 위원의 비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동민 의원은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칭 북한에서 자신 스스로를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약간 비아냥되거나 풍자한 듯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의원이 저 정도로 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계속 비난하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정은 국회의 대표 의원으로 대표 기관으로서 당연히 김건희 특별법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비판들은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협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오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협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떤
거냐? 바로 이재명 의원과 부인과 아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국 전 장관에서도 부인과 딸과 조카와 동생까지도 조사받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쪽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탄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으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공평한 공정한 철저한 수사가 땅박에 같이 있었으면 이런 정치 탄압 논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 야권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 모양새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또 여권에서의 반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그 대상자의 급이나 아니면은 이게 혐의의 내용에 따라서 이거 서로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장동이나 이런 뭐 복천동, 뭐 성남 FC 후원금 이런 것하고 김건희 여사 결혼 전에 있었던 그 몇 가지 사건들 그리고 특히 이 조정훈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 그때 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뼈아픈 부분일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제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 거, 코바나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는 허위 뭐 과장된 경력 이런 것들은 조정훈 그 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을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해서 나온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하면은 이 모든 민생과 관련된 이슈가 블랙홀이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했는데 아니 추석 연휴에 모처럼 가족들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뭐 정을 나누는 거기에 왜 이런 것을 불쑥 던져 놓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온 게 없는데 그걸 왜 특검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뼈가 아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오늘 논란이 된 것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또 뭐 낙탄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새로운 중간 발표 내용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이게 바뀌었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 전직 장관, 그 청장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상당히 뭔가가 좀 확실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최선희 변호사, 이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진술과는 다른 진술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새로운 참고인들의 진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다시 이 감사가 시작된 이유는 뭐냐면 고인이 된 공무원의 유가족들이 새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을 할 때 해양경찰청장이 그 당시에 어떠한 관여가 되어 있다는 정황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고발을 했고요. 이 고발로 인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되고 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시작돼서 새로운 진술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진술로 인해서 새로운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 전 정권에서의 감사 결과라든지 수사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유가족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주장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에 군 정보망 밈스라고 하죠. 여기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족이 고발을 했고요.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아마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승훈 변호사.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검찰에 왜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신청했는지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감사원과 검찰이 손발이 맞춰서 딱딱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원 같은 경우는 중간조사 같은 결과를 잘 발표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중간조사를 발표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당성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서욱 장관이라든가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대강으로 가겠다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밈스 정보에서 이런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정보 접근 권한에서 일부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월북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위 공문서가 작성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증거는 없이 자꾸 월북으로 조작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경이나 국방부도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한자에 붕대를 감았고 한자가 구명조끼에 있었다. 이러니까 뭐 이게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분이 실적으로 해서 바다에 표류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바다에 표류했는데 중국 어선이 이걸 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어선에 타서 구명조끼까지 가지고 있고 붕대까지도 감아줬는데 중국 어선에 다시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진해서 다시 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고 이대준 씨에게 대해서는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또는 월북했을 정황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침착하게 월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국민들께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새로 드러난 걸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하기가 적절했느냐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부호가 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월북 근거로 든 게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명조끼인데요. 구명조끼가 한자도 중국식 한자는 이제 그 중국식 한자자를 쓰니까 달라요. 근데 이 이제 2020년 9월 20일 그 전날 이제 실종이 되고 22일 오후 3시 반 정도에 북한 해역에서 생존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그때 영상 정보로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다는 걸 다 파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서훈 그 당시 안보실장이 구명조끼가 입고 뛰어내린 거 보니까 월북한 거다. 이 첫 번째 그 조작된 거고요. 두 번째가 슬리퍼예요. 근데 슬리퍼를 거기 밧줄 밑에다 벗어놓고 갔다는데 거기 그때 같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동료 선원들은요. 아니다. 이대준 씨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증언까지 나오는데 그 슬리퍼를 이대준 씨 거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국가수에서 DNA 감식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국가수 감정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증거 조작된 것이죠. 그다음에 뭐 도박빛이 많아갖고 뭐 어떻게 이것도 완전히 뇌피셜로 추정한 거죠. 그러니까 월북 근거로 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월북이든 표류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왜 보고받고 아무 조치를 안 취했어요? 사살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월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뭐 조사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고 이대준 씨의 형이죠. 이대진 씨가 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소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시경으로 사건을 이송한다 이런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걸 맡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가 실제로 들어갈지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인의 이 유족이 제기했던 고발 사건은 지금
경찰청으로 서울시경으로 넘어가는 걸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지금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너무 우리 의원님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이 자신이 있으니까 아마 뭐 기소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했을 텐데 정말 이승훈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부가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실관계를 따져가는 내용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하나 둘씩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하나 나왔고요.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넉 달 만에 이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벌였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요. 한번 보실까요?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예,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저걸 못 봤을까 싶긴 한데 박수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당에서 좀 아무래도 저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정이잖아요. 예. 외부 일정을 준비를 하는데 좀 세심하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다시피 탐압이라는 이제 오타가 난 팻말을 다 들고 계신데요. 사실 좀 이해가 잘 저도 안 되고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에 나가기까지 사실 실무진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당에서도 이제 분명히 저런 걸 제작하고 이제 수령하는 과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오타가 난 거를 아무도 끝까지 발견을 못하고 결국에 저걸 또 들고 나가셨는가. 저는 차라리 오타가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범계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요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이 탑압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어제 대통령실 앞을 다녀왔습니다. 탄압이 탑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 얼마나 탄압이 세면 탑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당직자께서 만드신 모양인데 어찌됐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인데요. 탑압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요. 그걸 다들 못 보는 게 뭐가 쉬었나 싶기도 하고 꼭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만 한자 한자 좀 꼼꼼히 살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놓고요. 시작부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자, 행안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 지난번 업무추진비 국정감사에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무슨 암호 해독하는 거예요. 암호 해독. 제출 요구를 해야지. 아니 제출된 자료의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 보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감사 받고 있고 또 이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법인카드 이런 자료가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정치 공세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정감사하러 온 자리인데 알았습니다. 매번 정치 공세를 하는. 알았습니다. 김동연 현 지사의 국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지사의 국감도 당연히 대상이다. 그래 보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방해합니까? 국정감사는요, 야당의 장입니다.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 장을 걷어차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이재명 당대표 온몸으로 막으려고, 이 지금 다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우리 국민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분들의 목적은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겠다, 몸으로 육탄으로 저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무대다 이렇게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장제원 의원 모습 보이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재명 당대표 방탄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국정감사를 하면은 그 야당의 무대죠. 야당이 적극적으로 뭐 정부 기관장을 공격을 하고 여당이 기관장 편을 들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기관장을 공격을 하고 야당이 방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도 지금 시작이 됐고 오늘 첫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지금 한창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도 국정감사가 되다가 보니 경기도는 뭐 수원, 성남시, 수원지검에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죠. 뭐 백현동 아니면 대장동 이런 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시절에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100일 됐는데 김동연 지사는 취임한 지 100일 됐는데 그 100일을 가지고 국정감사는 한 해 농사입니다. 네. 한 해 농사하면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국정감사예요. 그렇다면은 100일이 된 김동연 지사보다는 그 전에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지사로 있었고 활동을 했고 했던 거기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뭐 올해 국정감사는 좀 뒤섞여 있죠. 현 정부, 전 정부 그리고 뭐 지방 권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정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감사 대상에 오르지 않나 싶은데 야당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할까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김동연 지사, 당신도 이 이재명 전 지사 방탄 동참자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김동연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보시죠. 후보 시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해서 공약을 하셨죠. 이게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하는 이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십니다. 설득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만일 지사님이 그걸 성공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뜻을 꺾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동연 지사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경기 북도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경기 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제가 언제 지금 뭐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 자, 김동연 지사. 저는 김동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발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박수민 최고위원, 대권까지 나왔어요, 이거 지금. 뭐 그냥 웃으면서 약간 덕담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경기도 국감이라고 해서 아마 경기도 직원들 그리고 산하기관들, 유관기관들은 엄청나게 밤새면서 자료 요구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감장에 와서 보니까 특히 여당 의원님들 질문에는 거의 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사실은 이제 본인의 전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다 보니까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하고 있는 경기 도정에 대한 질문과 감시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 또는 비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김동연 지사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하시고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기소됐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이제 처음 열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서 기소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선 당시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공소장에도 이 거짓말 이 문제가 적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억지 기소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공소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 반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공소 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고 당연히 공소유지의 책무를 지고 그거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두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어떤 조작 흔적 발견이 됐습니까?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소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 그대로 했고요. 백현동도 관련해서 이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들을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네. 현실적으로 저렇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 검찰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내보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재판이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인데 크게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TV에 출연을 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인가.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이 국회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협박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검찰에서는 먼저 앞서서 이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전 처장은 하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 시절 때부터 대면 원래 알고 지냈고 보고를 대면으로 계속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당시에 시장으로서 아래에 직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중점적인 사업에 관해서 대면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요. 실제로 이 대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혐의에 대해서는 다들 부인을 했었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지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검찰에서는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도 검찰에서 20건 분량 1만 쪽에 해당하는 수사 기록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재명 대표를 어떤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굉장한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검찰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되고 실제 이제 이번에 이 허위사실 공표 기소는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전 처장을 기억을 못했다, 몰랐다. 결국은 기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억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대면한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골프를 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잘못됐고 허위다라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 검찰의 사법적인 영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그래서 정치 탄압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컨대 어떤 부분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여부만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그것도 허위사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주가 조작한 것들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가 너무나도 커진다라고 한다면 정책 제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법원에서 정말로 이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 유죄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정치 탄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좁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법원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차기 대권을 나가느냐 마느냐,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받았던 434억 원인가요? 이 선거 보전금 이걸 또 내놔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부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의 진위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알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주인장 같습니다, 주인장. 다른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예, 자 김은기 전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 뭐 재판에서 이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아까 우리 이승훈 변호사께도 지금 검찰이 예.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다. 좀 말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방송 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기소됐어요. 그래도 죽다 살아났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대하고 경기지사직도 떨어지고 차기 대선에도 못 나갈 위협에 처해 있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는데,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럼 문재인 정권 때 기소된 건 뭐죠? 그러면 정치 탄압입니까? 뭐예요? 그럼 그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도대체 이제 그렇게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그 심리는 제가 이해를 하나, 최소한 악의가 좀 맞는 주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 재판하고 비교해보면요, 저는 굉장히 이재명 지금 대표가 불리하다 보여지는데, 그 대법원에서 권순일 재판관 등의 도움을 받아갖고 무죄 취지의 그 판결을 보면요, 이 거친 공세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방송 토론에서 경쟁 후보가 공세적인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다가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 허위 사실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방어를 위한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놔줘야 된다. 그게 이제 권순일이 개발한, 좀 제가 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희한한 논리인데, 여하튼 그 논리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지금 우리 봤듯이 이게 무슨 그 거친 공세가 주고받는, 공방이 오고 가는 방송 토론도 아니에요. 차분하게 사전 질문지 다 받는 TV 인터뷰에 나가고 했고, 저걸 반복적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관련 거짓말은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까지 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와 비교해보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변호사가 반론 있으시면.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았고, 권순일 대법관의 판결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의 판결로서 다수결로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권순일 대법관이 불법적으로 판결을 한 것처럼 왜곡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정치 탄압이라고 하냐면,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남FC,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문제. 아무튼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고발에 대해서 모두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 한참 수사하다가 무혐의한 게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경찰도 다시 바꾼 것도 있고요. 자, 그럼 결과는 재판정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으로서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아까 뭐 도움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검찰에서는 이 대표 재판 공소 유지를 위해서요,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직접 이 공판장에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재판과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글을 올렸느냐 그랬는데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표님 오늘 관련 재판 시작됐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야당 탄압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대표님 오늘 그 SNS에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걸 공유하셨던데요. 그 글 공유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차 1층에 있어요? 예. 자, 요즘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복도에서 오고 가는 건 전혀 받지를 않아요.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박성민 저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요? 저는 이게 전면전으로 돌입하는 그 신호탄을 썼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사실 SNS만큼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오셨던 분이기 예. 때문에 당원들과의 소통,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신 편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동시에 사실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재판이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아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첫 재판일이 시작된 오늘 이렇게 글을 예. 올리신 것은 어찌됐든 이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는 것이 네. 사법적으로 부당하다라는 그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컸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되면서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상황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 없는 것 후벼 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런 반박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혹시 잘못한 게 있나 가혹하게 먼지를 털어도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대변인이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걸 후벼 파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어 왔던 것이 오히려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것 아닙니까? 예, 자, 서로 주장이 엇갈리죠.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거나 네. 아니면은 당대표 경선에 나선 것조차도 워낙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에요. 본안 수사 다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작 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작 수사 이야기를 한 근거를 든 것이 그때 성남 FC 후원금 수사에서 그 두산그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최초에 경찰이 내렸는데 다시 송치를 한 거죠. 송치를 해서 이것을 없는 어떤 정언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를 했고 그 사이에 후원금을 주는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언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경찰이 어떤 정언을 확보했는지는 수사를 진행하다가 보면 다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단은 그 전에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처음에 그 소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했죠. 지금 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아마 정치 탄압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시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또 법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됐죠.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식사비를 경기도청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거.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과거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었거든요.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너 본 거 절대 비밀이야. 저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 근데 배 씨 측은요, 오늘 재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쓴 거는 뭐 인정하는데 이재명 당선 목적은 아니다. 허위 사실 공표 부인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맞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됐거나 지시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각종 증인이나 증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도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게 또 국민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 씨가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연관성, 이것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앞서 이 대표 부부는 배모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그건 잘못된 게 맞죠.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자, 이 대표 부부 뭐 사적 이용 잘 모른다는 입장이죠. 근데 검찰에서는 배 씨하고 김혜경 씨 간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 그래서 공동 정범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이 얘기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예를 들면은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건데, 이 공선법과 업무상 배임의 큰 차이라고 본다면 공선법에서는 이 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까지도 되면 공동정범 이 되면서 공선법이 그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업무상 배임만 된다면 배 씨가 혼자서 업무상 배임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묵시적인 모의가 있었다. 즉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공모 공동 정범이란 둘이 같이 이 공선법상에 아니면은 저 카드를 경기도의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할 모의는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배 씨 혼자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에 이렇게 송치를 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에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혜경 씨가 나는 전혀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든지 아내가 사용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과는 달리 경찰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이제 주장이 입증이 돼야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또 검찰이 계속해서 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그건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그룹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 지원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속도를 또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쌍방울 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수원지검 수사를 놓고 질의가 쏟아졌는데 오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 제2차장 검사에 대한 인사와 관련되어서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핵심 수사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핵심 수사 간부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파견을 보내버립니다. 감사원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예 이건 좌천성 인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던 검사, 수사를 하고 있던 검사를 아예 빼버려가지고 자기 라인의 검사를 꽂아가지고 뭔가 아예 만들어오는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차장급 검사가 파견되는 것이 뭐 좌천이나 영전이나 이런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검장님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수사 지휘하던 차장 검사를 빼버리고 본인과 함께 일했던 윤석열 라인의 측근 검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문책성 인사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검사에게는 없는 사건이라도 좀 만들어내라라는 어떤 그런 인사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답변. 저희가 하고 있는 쌍방울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 수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수십억 원어치의 달러 등을 밀반출한 혐의 이걸 잡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뭐 중국 가서 뭐 이 보따리 장사처럼 이렇게 돈만 주고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이제 부정부패 범죄 수사인지 아니면은 대북 관련 수사인지 아니면 정치 관련 보복 수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박수미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점들이 이제 검찰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도 뭐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쌍방울 그룹 자체의 비리 같은 것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대두가 되면서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뭔가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인이 엮여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아주 전방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의 질문 취지는 지금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뭔가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을 매개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지금 수사를 가열차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다라고 이제 언론 기사에는 많이 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혐의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 약간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정말 객관적인 연결고리, 확실한 그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나온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사가 키워지고 있고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약간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냄새만 피우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서 좀 하루속히 저는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기업에서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뭐 냄새만 피운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아니고 좀 팩트가 여러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에 경기도가 아태역과 공동 주최해서 북한의 리종엽 일당을 일행을 여기로 이제 부르죠. 불러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달에 북한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갖고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평양에 가서 7만 달러를 거기서 건네고 왔다라는 것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요. 아태협 내부 그 회계 자료를 보더라도 그때 환전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평양이라고까지 아태협 내부 자료에 다 적기가 돼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2019년 1월과 11월에 중국 그 요녕성의 선양에서 만나서 그때 수십억 원의 미국 달러라든가 중국 위안화를 건넨 거 아니냐. 심지어 말 안장, 고급 말 안장도 건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김정은 일가가 김정일 때부터 아주 승마 애호가들이고요. 과거에 그 이른바 거기 뭐 바친다 해갖고 진상품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말 안장에 들어가는데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가갖고 이거를 줬다. 그러니까 단순한 위안관리법이라든가 재산 해외 도피죄 이런 거로만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형법상의 이적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요.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마 고리가 나오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부분과 아니면 기업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북 커넥션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검찰에서는 내놓고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첫 공개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단독 공개 행사인데요.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한 바자 행사에 참석해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또 이른바 먹방까지 했습니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요? 예, 저 김 여사 뭐 비공개로 수해 복구 현장도 가고요. 또 나눔의 집 같은 데도 갔고요. 무료 급식소도 가고 정인양 묘소도 2주기 때 참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는 아마 권양숙 여사 예방한 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또 일반 행사에 공개 행사에 그냥 그 예방이 아니고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처음이죠. 처음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점이 잘 공교롭게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1984년부터 적십자사 거기 바자 행사에는 대통령 부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그 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짜가 잡혀서 일단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뭐 의미는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또 대통령실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뭐 부속실 같은 데도 개편이 되고 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 팀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 이 부속실을 왜 부활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속실을 부활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의 동선 또 일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좌를 하는 그 팀이 지금 새로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야죠. 대통령 부인으로서 저런 행사 당연히 나가야 되고 해야 되고 또 해외도 순방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에 맞불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이 돼 있고 169명 전원이 발의를 했고 이러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그거는 별개로 치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는 뭐 계속해서 말들이 나옵니다만 대통령실이 순방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을 먼저 공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공식 활동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왜 자꾸 늦어지느냐 이 구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풍수질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적인 거 아닙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설마 그렇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동안 워낙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많다 보니까 애초 청와대를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한 것부터 그랬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지난 대선 토론 때 왜 특정 날짜는 되고 특정 날짜는 안 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있었죠. 자, 뭐 김어준 씨 본인의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런 거겠죠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풍수 때문에 뭐 광역 터널 밑에 뚫으면 수맥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박도 있어요. 조혜진 의원인데 한번 보시죠. 관저 밑으로 지금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라고 GTX가 지금 지나가는데 구리 뭐 터널이 뚫리면은 이게 풍수에 안 좋아서 꺼리는 거 아니냐 뭐. 터널이 뚫리는 건 이미 확정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공사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고. 그거는, 그거 때문에 뭐 풍수 지리가 조금 나쁘고, 이거는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사는 공사대로 애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공사가 되면서 필요한 이제 보안이나 안전 점검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사짐은 이미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며칠 날 일조하겠다. 그 날짜까지는 아직 뭐 대통령께서 그런까지 말씀하시긴 곤란하겠죠. 자, 이거 최단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 일단 이 청와대의 이전부터 시작이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던 윤 대통령의 결정에는 국민 곁으로 가겠다. 그리고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세금을 들여서 용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의 개방에
상황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이죠.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관저를 한남동에 있는 지금 외교부 장관 관저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외교부 장관일 때의 관저랑 또 대통령의 관저랑은 다릅니다.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보안이라든지 안전, 경호가 단순히 장관의 관저와 대통령의 관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6월에서 7월경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바깥에서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경호와 보안 안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이고요. 지금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들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안전이다 보니까 이게 경호상 몇 날 며칠에 이사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느냐라든지 이것이 혹시 풍수지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저런 언급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방송이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정확히 균형 잡힌 시각을 들려주고 청취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풍수지리와 관련되어서 설마 아닐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풍수지리를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입증도 없는 상황을 저렇게 그 단순히 패널도 아니고 앵커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편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좀 국민들이 저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리모델링 끝나고 6월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4개월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일이지? 지하에 터널이 있고 GTX가 뚫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풍수지리상 이런 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명백히 딱 끊어주면 좋은데 끊어주지 않은 태 계속 관사로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은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고 위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휘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마치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별 문제 없고 아파트에서 핸드폰으로 수해 현장에 다 지휘를 했고 뭐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 조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헬기도 착륙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산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어떤 위기 관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주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특정한 프레임처럼 됐던 적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억측들이 곳곳에서 또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른바 친윤 그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그룹이죠. 그 친윤 그룹의 한 명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으면 다음 총선 2024년이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요. 한번 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40%대로 진입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먼저 놓아주지 않을 거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신뢰도가 높고요.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그 성격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이전에 본인의 총선 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당 대표로 한동훈 장관을 옹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유상범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한 유상범 의원도 검찰 출신이고 또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정치할 확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단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키워주는 그런 여건을 계속 형성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유상범 의원이 지지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할 역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이른바 뭐 검수완박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령 가지고 좀 보완을 해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야 되고 또 인사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 검증 문제도 법무부 장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헌재에서 그 다투는 것도 있죠. 그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거 다투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국회로 놔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그 윤석열 정부가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을 꼭 집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의 앞으로 후계자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 윤석열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뭐 한 장관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죠. 뭐 지금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런 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매입 이 논란이 당내 평가를 좀 갈라놨습니다. 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굳이 그랬어야 되느냐? 주식을 사 있어야 되느냐?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그걸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대목이 매우 아쉬운 거죠. 이때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갈치 큰 갈치 배를 가르면 갈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에 이어서 최재성 전 수석이 이 주식 매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바로 이제 공세를 취했습니다. 자,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니 뭐 주식이라는 게 투기도 아니고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상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대선으로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 떨어지고 실은 밖에 돌아다니기 참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칩거하면서 아마도 이런 방산 주식을 산 것 같은데, 다만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해 충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10조가 넘는 주식인데 뭐 1억 정도의 문제이니까 그럼 이게 뭐 이해 충돌의 문제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생각되고, 또 백지 신탁을 하기로 했었고, 또 국민들의 어떤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바로 본인이 매각을 했다는 점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꺼냈는데요. 과거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뭐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야 한다. 뭐 다시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취지 같긴 합니다만, 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과거에요. 2017년인가 18년에 문재인 정권 초기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요, 뭐 보수 세력을 완전 뭐 괴멸시켜가지고요. 뭐 20년, 30년이 아니라 뭐 50년, 뭐 100년 집권,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인데, 어떻게 그 5년 만에 저렇게 그냥 허망하게 뺏겼죠.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위안을 좀 얻고 싶어하는 그 심정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뭐 저 얘기가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그 현실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런 멘트다.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예. 자, 뭐 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재명 아까운 후보다 이런 말도 했는데 다음에도 멘토로 나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정치는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대선 때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출판기념회 같은 경우도 다녀오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인증샷을 SNS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년 집권론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님이 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던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이제 마음을 좀 달래시기도 하고 네. 또 응원하는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